서울 아파트값이 18주 연속 오르면서 지금이 가장 저렴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추석 이후 전체적인 집값은 오르겠지만 오름폭은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테마주 열풍이 거셌던 우리 증시가 추석 이후 대형주 중심으로 움직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도 반도체와 금융주가 유망한 업종으로 꼽혔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한화시스템이 위성영상 분석 사업에 뛰어듭니다. 두 회사는 다음 달 국제항공우주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서비스를 첫 공개합니다. 항암제 개발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보령이 올해 매출 1조 원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내년 2분기엔 림프종 항암 신약을 임상 2상에 진입시키고 기술 이전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최근 집값 바닥론에 힘이 실리면서 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도 한층 밝아졌습니다. 앞으로 더 오를 곳이 따로 있다는데 어딜까요? 성나균 기자가 부동산 전문가 4명을 만나 들어봤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18주 연속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는 서울의 집값에 주목했습니다. 서초, 강남, 송파, 용산을 필두로 부동산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 7월까지 서울 아파트 값은 11%나 급등했습니다. 추석 이후에도 가격 편승 효과가 일어나 수도권까지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래 시장을 이끌고 있는 곳들이 고가 지역입니다. 고가 지역이란 얘기는 이 지역에서 오름폭에 대한 부분들을 중저가 지역 혹은 도심지 외곽지 쪽이 따라잡을 수 있는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최근 부동산 관련 지표를 통해 집값 바닥론에 힘이 실리자 더 늦기 전에 집을 사자는 심리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에 뛰어들어서 매입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내릴 만큼 내려서 바닥을 쳤다고 생각했고 5년, 10년 후에는 무조건 오른다는 그 우상향에 대한 그 희망 때문에 주택을 구입하지 않나. 집을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 간의 힘겨루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당분간은 우상향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대내외 변수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 만큼 가파른 집값 상승세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고금리가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으면서 글로벌 경제 위기 자체가 지속되고 있고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지 갈등들이 좀 더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 시장 자체가 이제 우상향은 하겠지만 기울기는 그렇게 급격하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달아오르고 있지만 지방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전반기와 동일하게 국지적, 지역적인 양극화가 점차 심화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반기와 하반기를 비교해 봤을 때 기준금리나 기타 시장 수요 등의 시장 상황이 크게 변한 것은 없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926 공급 대책에 대한 시장의 판단도 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의 향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성나균입니다. 최근까지 우리 증시에 테마주 열풍이 거셌죠. 투자하긴 겁나고 또 보고만 있자니 속상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추석 이후엔 이런 테마주보다 반도체와 금융주 같은 큼직한 종목들이 움직일 전망입니다. 김대영 기자가 국내 자산운용사 대표들을 만나 추석 이후 투자 전략과 주도주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2차 전지를 비롯해 반도체, 인공지능, 로봇까지 호랑이 없는 굴에 토끼가 왕노릇하듯 주도주가 부재한 국내 증시에서 왕자를 노리는 테마주들의 경쟁이 뜨겁습니다. 하지만 연준이 지난 20일 기준금리를 5.25에서 5.50% 동결하면서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자 시장에서도 눈치 게임이 한창입니다. 국내 자산운용사 최고 투자 책임자들은 하반기 새롭게 왕자를 차지할 주도주로 반도체와 금융주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AI 반도체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을 때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매우 강하다라고 설명을 했었고 사실 실적도 서프라이즈로 나왔습니다. AI 반도체와 관련해서 이제 한국의 메모리 업체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이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8월 이후에 시장이 좀 주춤하고 9월 달에 조금 변동성이 커지면서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것들이 보면 이제 뭐 은행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지주회사라든지 연말까지는 사실 국내 주시장이든 해외 주시장이든 어떤 방향성이 크게 나오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좀 저평가된 고배당주 위주로 트레이딩을 해보시는 것도 좀 좋은 접근이겠다. 이들은 올해 대형주가 지지부진했던 틈을 타 테마주 열풍이 거셌던 만큼 실망 매물이 많을 수 있어 쏠림 현상이 해소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실제로 신용거래 융자 잔액은 지난 25일 기준 20조 2,100억 원으로 연초보다 4조 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당국의 경고에도 코스피가 2,500선 박스권에 갇혀 있자 테마주 중심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비투가 늘어난 것입니다. 더불어 투자 전문가들은 국내 주식시장이 서서히 반등하겠지만 중국의 경제 상황과 국제 유가 상승, 내년 미국 대선 등이 올 하반기 증시 흐름을 좌우할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이한 최악의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으려면 갈등 속의 핵심을 찾는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너무나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미중 어떤 갈등도 있었고요. AI나 반도체 이런 부분들도 벌써 시작이 됐고 이런 유형들을 찾아가면서 기업들이 새 먹거리를 찾아가는 게 중요치 않을까. 주도주가 사라진 채 테마주 중심으로 혼란한 장세가 이어질수록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 변화에 휩쓸리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성 높은 종목에 투자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5명의 최고 투자 책임자들의 연말까지 투자 전략을 다루는 포스트 인플레이션 시대 달라지는 투자 전략은 오는 29일 오후 6시 첫 방송됩니다. 한국경제TV 김대현입니다. 마켓플러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달아오른 환율의 몸살입니다. 대한민국을 가격으로 표시하면 뭘까요? 환율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환율은 외국 통화에 대한 원화의 가치를 보여주기 때문인데요. 지금 대한민국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환율이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이틀 연속 연고점을 경신하면서 달아올랐죠. 이미 전날 장중에 1349.5원을 터치하면서 지난달 기록을 갈아치웠는데요. 오늘 1355원으로 출발하면서 연고점을 또 뚫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고금리 장기화 우려로 국채 수익률이 오르면서 달러와 강세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미국 10년물 만기 국채 수익률은 장중에 4.5%를 웃돌면서 지난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증권가에서도 국채금리 상승과 연휴를 앞두고 위험 회피 심리가 커지면서 한동안 달러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NH선물은 연휴 기간에 환율이 역외 시장에서 급등할 때 방어할 수 있는 수급이 없다는 점은 원화 매수를 더 부담스럽게 한다고 분석합니다. 최근에 코스닥 시장에 대비하는 기업들이 많은데요. 다음 소식은 하반기 따따블 주인공은입니다. 오늘 밀리의 서재가 인스웨이브 시스템즈에 이어서 장중에 공모가의 2배를 웃도는 성적을 내는 데 성공했죠. 다만 밀리의 서재는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면서 공모가 대비 약 80% 오른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올 들어 3분기까지 신규 상장한 기업이 52곳으로 지난해보다 늘면서 IPO 시장도 활기를 띠는데요. 밀리의 서재처럼 공모가를 희망범위 상단 가격으로 확정한 기업도 38곳으로 전체의 73%에 달했습니다. 올해 상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도 증가했는데요. 3분기 기준 40개 기업이 청구서 제출과 심사 승인 대기 중입니다. 증권가에서도 3조 원대 몸값을 추정하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비롯해 서울 보증보험, APR 등 IPO 시장에 훈풍이 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마주 열풍이 거세다 보니 비투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죠. 다음 소식은 대박 치려다 쪽박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비투 규모가 2달째 20조 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신용거래 융자는 투자자들이 주식 매입을 위해 증권사로부터 빌린 자금을 뜻하는데요. 이 잔고가 지난달 2일 이후 20조 원에서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모습입니다. 반대 매매 물량이 지난달에 400억 원대였다면 이제는 600억 원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만큼 주가 하락으로 손실을 보고 있는 개인 투자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신용거래 융자는 지난 25일 기준으로 총 20조 1,2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연초 약 16조 원이었던 걸 고려하면 8개월 동안 무려 4조 원이 늘어난 셈인데요. 금융당국에서도 비투 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나자 테마주 열기에 편승한 증권사들이 비투를 부추기지 않도록 관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플러스였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와 한화시스템이 나란히 위성 영상분석 사업에 뛰어듭니다. 국내에선 중소기업들이 일회성 프로젝트로 진행하던 영역인데 두 대표 방산기업들이 다음 달 열리는 방위산업전시회에서 서비스를 첫 공개하며 출사표를 던집니다. 배창학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와 한화시스템이 자체 개발한 위성 영상 분석 플랫폼을 내놓습니다. 국내외 위성이 촬영한 영상 데이터를 분석해주는 소프트웨어로 최근 들어 정부와 민간의 수요가 커지는 분야입니다. 카이 측은 위성 영상을 분석해 산림벌채와 산불을 관리하는 서비스를 다음 달 열리는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 아덱스에서 처음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내년 초 적용 범위를 넓혀 정식 출시할 계획이라며 추가로 준비하고 있는 서비스는 건설공사나 농작물 상태를 관리하는 솔루션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어 항공기 판매 시 위성 서비스를 요구받는 경우가 많다며 이때 위성 영상 분석 플랫폼을 얹어 파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술 예제에서 만든 걸 국내에도 쓰지만 이걸 기반으로 해서 해외로 수출하는 거죠. 매칭이 되는 위성들 종류가 많다. 서비스 전담 회사는 국내 항공영상 분석업체 메이사와의 합작법인인 메이사 플래닛입니다. 카이는 이 서비스로 오는 2027년 메이사 플래닛 매출 500억 원을 달성해 증시 상장 요건을 갖춘다는 목표입니다. 한화 시스템의 위성 영상 분석 플랫폼은 국방과 재난 위험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지분 투자한 세트랙 아이든과 공동 개발했고 주 고객은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입니다. 이 플랫폼 역시 다음 달 아덱스 전시회에서 처음 선보입니다. 국내 위성 영상 분석 시장은 아직 본격적으로 형성되지 않은 영역으로 그동안 중소기업들이 일회성 프로젝트로 진행해왔습니다. 최근 정부와 민간을 중심으로 수요가 커지자 대기업으론 처음으로 한화와 카이가 뛰어든 겁니다. 유로 컨설트에 따르면 전 세계 위성 영상 분석 시장 규모는 4년 뒤인 2027년 약 1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5조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배창학입니다. 국내 제약사 가운데 항암제 시장 점유율 1위인 보령이 연매출 1조 시대에 다가섰습니다. 핵심은 항암제 신약 개발인데요. 박승원 기자가 보령의 최고 기술 책임자를 만나 신약 개발 현황과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올해 상반기 반기 기준 최대 실적을 달성한 보령. 다른 국내 상위 제약사 대부분이 한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한 것과 달리 보령은 16%라는 두 자릿수 성장률로 업계 최상위 성장세를 나타냈습니다. 실적 성장의 효자는 항암제 사업입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은 항암제 사업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1,061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반기 최초로 1,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항암제 사업의 고공 성장을 앞세워 자체 항암제 신약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보령은 진행 속도가 빠르고 치료에 대한 반응률이 낮은 말초 T세포 림프종을 대상으로 하는 항암제 신약을 개발 중인데 앞선 임상 1A상에서 그 효능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미국 식품의약국 FDA로부터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데 이어 지난 8월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개발 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임상 1B상을 진행 중이며 올해 하반기 완료를 거쳐 내년 2분기 임상 2상 진입에 나선다는 목표입니다. 1B가 끝나면 올해 안에 저희는 국내 식약처에 이상 IND를 신청할 예정이고 내년 1쿼터 안에 이제 승인이 나는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쿼터에는 이상을 시작할 수 있도록 자체 항암 신약의 상용화와 동시에 기술 이전도 진행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투트랙 전략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 1A에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걸 봤기 때문에 저희는 라이센스 아웃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고 동시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상을 해서 허가를 받는 그런 전략을 지금 같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항암제 신약 개발에도 보다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2016년 바이젠셀에 대한 재무적 투자를 계기로 총 6종의 항암제 신약을 개발 중인데 추가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업들과의 공동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들어오는 약들은 저희가 지금 랩이 없기 때문에 NRDO 형태의 공동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항암제를 앞세워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보령. 올해 연매출 1조 원 조기 달성을 넘어 항암제 리딩 컴퍼니로 도약한다는 포부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가 대한민국을 뒤흔든 지도 어느덧 4년이 흘렀는데요. 이 기간 동안 사모펀드 시장은 반의 반토막 수준으로 쪼그라들었고 판매사와 투자자 간 분쟁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투자자와 시장 참가자들의 신뢰 회복도 요원해 보입니다. 신재근 기자입니다. 대규모 환매 중단으로 이어진 3대 사모펀드 사태가 발생한 지 4년이 지난 지금 사모펀드 시장은 말라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국내 사모펀드 설정액은 지난 2019년 10조 6천억 원에서 이달 초 2조 7천억 원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그만큼 새로 사모펀드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줄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라임과 디스커버리 관련된 추가 위법 행위를 확인했다고 발표하고 검찰 역시 이들 펀드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하면서 사모펀드 투자 심리는 한겨울입니다. 검찰에서 받고 있다, 등단원 조사 받고 있다는 것 이슈 자체만으로도 위축되게 만드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요즘 사모펀드 수익률이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사모펀드를 찾는 개인 고객들이 잘 없어요. 기존 투자자들 역시 판매사와 배상 문제 등을 놓고 여전히 적지 않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말 기준 해결되지 못한 라임과 디스커버리 펀드 관련 민원이 300건에 육박합니다. 라임 관련 펀드 잔류 민원이 195건으로 가장 많았고 디스커버리 관련 펀드도 100여 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디스커버리 펀드의 경우 지금까지 접수된 민원의 절반도 채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금감원이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판매사와 투자자 간 분쟁조정안을 마련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재조사와 수사가 시작된 만큼 그 결과에 따라 분쟁 건수가 더욱 늘어날 개연성마저 높아졌습니다. 투자자와 금융투자업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초대형 금융사고의 상처가 아물지 못하는 가운데 사모펀드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시선은 여전히 냉랭하기만 합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석 성수품 가격이 지난해보다 떨어졌다고는 했지만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습니다. 특히 과일값이 크게 올라 장보기가 두렵다는 반응입니다. 김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대형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수용 사과입니다. 가격이 3개 묶음 기준으로 2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여름철 폭우 등으로 출하량이 줄어 작년보다 약 28에서 46%나 올랐습니다. 시장에서도 제수용 사과가 한 개에 8,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엄청 올라가지고 집었다가 또 채소, 과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렇고. 제수용품 과일도 제일 좋은 걸로 사다 보니까 예전에는 10,000원이면은 배 3개를 살 수 있었는데. 정부는 최근 추석 20대 성수품 가격이 작년보다 약 6% 내렸다고 발표했지만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물가 상승률이 워낙 높았던 탓에 수치상 하락세를 보이는 착시 효과일 뿐 소비자들은 물가 안정세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체감 물가 상승에 소비 여력이 위축되며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 기대 심리도 넉 달 만에 비관적으로 돌아섰습니다. 물가가 작년도에는 굉장히 더 높은 상승, 5%, 6% 이상 이렇게도 갔었는데 소비자들이 어떤 일부 품목이 조금 가격이 내렸다라고 해서 이게 전반적으로 물가가 좀 내리는구나 이걸 전혀 느끼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고물가 기조는 기후 영향과 국제유가 상승으로 추석 이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침체 속에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우려되고 있어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김채영입니다. 글로벌 긴축 장기화 기조가 뚜렷해지면서 가상자산 시장도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지선이 무너지면 최저점 수준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시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지난 7월 4천만 원을 넘어섰던 비트코인. 미국 SEC의 압박이 일부 해소된 것이 영향을 줬는데 증권성 판단에서 승소한 리플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하지만 2달도 안 돼 긍정적인 신호가 힘을 잃어 3,500만 원대로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최근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 가능성에 보수적인 입장을 내비치면서 금융긴축 장기화 우려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실물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그리고 이 실물 경제 방향이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긴축 정책의 영향을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이거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파산한 가상자산 거래소 FTX 등이 보유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등을 매각하는 것도 변수입니다. 이렇다 보니 25,000달러 지지선이 무너지면 2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천만 원대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시장은 일단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법원이 현물 ETF 불허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소송을 제기한 그레이스케일의 손을 들어주면서 투자 악대에 대한 기대가 커졌습니다. 다만 SEC가 관련 상장 심사 마감일을 오는 11월에서 내년 1월로 변경하는 등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26,000달러 선에서 더 하락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 1분기 정도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미국에서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이런 점들을 조금 더 시장에 반영하게 되면은 오를 가능성도 있다. 죽음의 랠리를 겨우 지난 비트코인이 글로벌 긴축 염려를 벗어나 현물 ETF로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아름다운 화면 디자인과 더불어 GVH의 최신 편의 사양, 동등 수준의 2열 거주성을 확보했으며 뉴스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